그러면 중국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과 깊게 연계가 돼 있으며 한국의 증권사와 은행들도 모두 연관이 돼 있으니 아는 사람들은 움직여서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상박세상TV의 안지훈입니다. 뉴스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서열 2위 바오류 불가능 첫 실토. 중국 지도부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도 6% 성장률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5%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는 1%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중국이 뒤집어 엎어졌어야 정상인데 아직도 멀쩡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 부채 비상, GDP 대비 300% 넘어선 듯, 숨겨진 지방, 기업 부채 더하면 600% 초과했을 수도, 중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300%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80%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국의 기업 부채입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155.1%에 달하며 중국의 부채 규모는 압도적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멀쩡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을 인민은행 등 국영은행이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빚은 천문학적인데 위환화로 빌려줬으니 이들이 서로 짜고 치면 부도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언제부터 빚이 늘었을까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모두 어려웠을 때 구조조정을 해서 부실기업을 퇴출했는데 중국은 부실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를 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중국의 국영은행인 인민은행 등의 돈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중국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1당 독재인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권을 선거로 바꿀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내부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높여서 실업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영은행의 무리한 대출이 늘어나고 국영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등등 중후장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동안 성장을 빚으로 했던 것이죠. 게다가 과잉 생산까지 했던 것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로 모두 생산을 줄일 때 중국은 빚을 늘려 성장하니 철강, 시멘트 등이 남아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팔아야 다시 달러를 가지고 원자재를 사고 기업을 돌리고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대1로를 통해서 시멘트 들이붓고 철도 깔면서 중국은 GDP를 늘렸던 것이에요. 중국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이러한 경제가 순환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달러가 부족해지고 지금 가장 커다란 시장은 미국인데 오히려 미국이 문을 닫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을 못하면 실업이 발생하죠. 실업이 발생을 하면 홍콩 시위와 같은 중국 공산당 시위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폭동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성장 못한다는 리커창의 얘기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5%대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7% 성장을 20년 동안 하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5%대 성장을 하면 무려 20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5%대가 아니라 2%대로 떨어진다면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2%는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2% 성장을 물가 상승으로 본다면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러니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을 거듭하자 중국인민은행은 이날부터 금융회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다. 그래서 지급준비율 낮추고 돈을 푸는데도 결과는 어떨까요? 내수경기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지난달 7.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이라고 독려하는데도 연중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뉴스를 보시면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민스키 모멘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
모멘트란 하이먼 민스키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내놓은 가설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스키 거품 발생 과정 1단계, 은행이 이윤을 내는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2단계는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간신히 내는 기업에게도 돈을 빌려줍니다. 3단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도 돈을 빌려줍니다. 현재는 중국이 3단계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단계로 넘어가면 붕괴로 갑니다. 3단계가 지속되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 빚으로 생산성을 늘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오히려 이자가 많아져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못 갚은 이자가 다시 대출 원금이 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빚으로 유지되던 팽창이 멈춥니다. 결국 은행들은 기존의 대출들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바로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민스키 모멘트에 빠지면 초우량 기업들조차도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요. 아무도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대출자들은 모든 자산을 팔기 시작하고 자산 가격 폭락과 신용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민스키 거품 발생 가설 중 3단계에 진입했으며 민스키 모멘트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자산이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깊게 연계가 돼 있으며 한국의 증권사와 은행들도 모두 연관이 돼 있으니 폭락 시 한국의 금융기업들도 피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폭락의 징조가 온다거나 폭망 시에는 달러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미국채 등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경제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고 아는 사람들은 움직여서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